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끝이 보이는 깜깜이 협상입니다. 북미 대화 관련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이 북미 정상회담 관련한 실무 협상을 평양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은 이미 비건 대표가 돌아왔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지만 오늘 청와대가 아직 비건 대표가 평양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왔다는 거는 오보였고 왜 나왔다는 겁니까 그러면? 어제 오후 4시 반쯤에 오산 미군기지 활주로에 미 전용기 한 대가 이륙을 했고 그다음에 밤 7시 반쯤에 다시 착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사실이 알려져서 이걸 근거로 한 추측성 보도가 나왔던 건데요. 예.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 비건 대표는 오늘 저녁이면 이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방금 속보로 비건 대표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행기가 착륙했다라는 또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가 중요하겠죠. 이제 만남을 넘어선 성과가 중요할 텐데 언론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일단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이른바 상응 조치 이것을 교환하는 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보겠는데요. 이 중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뭐가 되느냐 이게 최대 쟁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 13 합의 때 영변 플루토늄 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보다는 진전된 조치가 있어야 성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폐기 대상의 문제일 텐데 진전된 조치 안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폐기 대상에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이제 들어가느냐 이걸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예. 플루토늄은 핵 연료봉을 재처리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등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이제 영변 핵시설의 핵심이 이제 이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반면 우라늄 농축이라는 거는 원심 분리기를 운용하는 것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은폐가 용이하므로 이게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우라늄 농축 시설 존재를 북한이 인정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는데요. 다만 2010년도에 지크프리드 해커 박사가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둘러봤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영변 핵시설의 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가 합의가 될 경우에는 이후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 핵신고 대상에 다른 지역의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포함할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 플러스 알파 무엇보다 이제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ICBM 폐기 문제도 직접 거론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공식 입장은 거기에 더해서 이제 중단거리 미사일 폐기 문제까지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인 것 같고요. 예. 문화일보 등의 어떤 보도에 의하면은 미국이 북한 핵 미사일 관련 기술자 명단을 요구하기도 했다는데 이런 대목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당장 합의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협상해 나갈 그런 대상이다라는 평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술자 명단까지 요구하는 건 이제 미래 핵까지도 방지하기 위한 폐기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받아들이려면 미국의 상응 조치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먼저 북미 수교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하고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다자협의기구 설립 추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제재 완화 부분에 있어서는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지계를 대북 제재 예외로 인정을 할지 여부 그리고 중국을 통한 일부 제재 완화가 인정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합의가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도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죠.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도 같이 하는 문제 이게 이제 좀 언론에서 여러 가지 희망적인 어떤 보도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2차 북미 정상회담지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난 6일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에 대해서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중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언론에 대답한 것도 남북 미중 4자간 종전선언 무산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2차 북미 정상회담 2월 말 정확한 날짜까지 나온 상황인데 진전된 내용 또 한반도 평화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건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7시 전후에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언론 보도도 있는데요. 청와대 공식 발표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돈 쓰는 것도 일입니다. 돈 쓰는 것도 일이다. 정부 돈 얘기죠? 그렇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 200명을 넘게 초대를 해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지자체들의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한 얘기가 주로 오갔다고 하는데 이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논란도 언급을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런데 이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합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을 했고 또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 예타 제도라는 것은 유지가 돼야 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전략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예, 무엇보다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했다. 하지만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려가 많이 나왔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첫째로 총선용 아니냐, 둘째로 토건 중심의 경기 부양 아니냐, 셋째로 수익성이 없는 도로나 공항을 만드는 거 세금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였는데요. 각각의 비판이 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죠. 물론 지난해 고용 관련 지표가 워낙 좋지 않았고 올해도 이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 SOC 관련 사업에 관한 지출은 불가피하다 이런 지적도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정부가 이제 돈을 이렇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계속 생긴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오늘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사회적 대타협으로 지역 경제 회복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미 있는 출발이다. 이렇게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요. 네.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 또 올해 상반기에 최소한 한두 곳 정도에서 이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사업들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언론은 지금 이 대상 지역을 군산, 구미, 대구 등으로 보고 있는데 이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노조의 반발도 있는 만큼 문제를 좀 보완해가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과로사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의사도 피해갈 수 없는 과로사인데요. 이 윤한덕 센터장에 이어서 오늘 의사 한 명이 또 사망했다는 소식이 나와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지난 1일 당직 근무를 하던 전공의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인데요. 의료계는 이 숨진 전공의가 36시간 연속 근무일에 숨졌다는 점을 들어서 과로가 원인일 가능성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6시간 동안 연속 근무를 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잠을 한숨도 안 자고 근무를 한 겁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건데요. 예. 이 사망한 모 씨는 이제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평일 낮 근무를 한 상태에서 곧바로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또 야간 근무 12시간을 더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 당일에 낮 근무로 또 12시간을 연속해서 더 일하고 그 오후 7시께 퇴근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걸 다 합하면 이제 36시간이 된다라는 게 의료계의 설명인 것입니다. 아무리 전공이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2017년도에 시행된 전공의법을 보면은 병원이 한 달 평균으로 따져서 일주일에 80시간까지 수련을 시킬 수가 있고 교육 목적일 경우에 일주일에 8시간 근무를 연장할 수도 있는 이런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공의에게 연속해서 36시간을 초과의 수련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고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40시간까지 연속 근무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36시간 연속 근무 가능성을 열어주는 법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적 제도 사항의 문제도 분명히 좀 고칠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사실은 과로사 위험 다른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도 많은 그런 위험이 상존하고 실제로 또 사망 사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70시간 이상 노동에 시달린 30대 그래픽 제작 노동자가 지난달 26일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새벽 3시 49분에 퇴근을 해서 새벽 4시 반쯤에 집에 도착을 했는데 오전 9시 반에 이제 쓰러진 상태로 발견이 된 것이고 출퇴근 기록을 보면 사망 전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약 14시간 30분 동안 일한 것으로 드러나서 문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의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모든 업계의 관행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또 전반적인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 이상 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좀 보면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시사 위키 시간 김민아 기자가 함께 했습니다.